오늘은 생태계의 이해예요. 생태계라고 하는 말을 알고 나면 농업은 그냥 돼요. 생태계라는 그 부분을 이해 못하고는 농업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용어들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뭐가 되냐면 어떤 한 단편을 보는 거예요. 전체 생태계에서 한 단편을 보고 요것을 공급하면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돼요. 자, 생태계는 뭐냐면 생명의 사슬이에요. 생명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냐는 그 사슬을 얘기하는 게, 그리고 그것을 그림을 그린 게 계보, 계열. 그래서 생명 사슬의 계보, 생명 사슬의 뭐 그림,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냐면요, 해오리 바람 있죠. 그냥 해오리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해오리가 봄 되면 갑작스레 날씨가 따뜻해지면 따뜻한 공간에서 해오리 바람이 슉 불어 나와요. 그걸 설명을 하래. 해오리 바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러면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생태계 사슬은, 자,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의 해오리. 이러면 더 어렵죠. 뭐 생명도 어려운데 그게 해오리를 치면 더 어려운데, 자, 이 공간 안에도 가득 생명이 차 있고, 이 바깥으로도 해오리를 치면 바깥으로도 튀어나오잖아요. 생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치유농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태계 농업은 치유농업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가 우리가 농약이나 비료를 쳤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튀어나오는 해오리에 농약과 비료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자원으로 인정을 하겠다고 해서 저번에 우리가 그 치유농업에 대한 얘기들을 기본적으로 했던 거예요. 숲이 있어요. 큰 나무들이 자라고, 그 밑에 작은 나무들이 또한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풀들이 자라요. 이 전체가 해오리 치는 것이, 그게 생태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예요. 전체가 모여서 차 있는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태계 공간을 만들면 농업은 어떻게 되냐면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요소들을 하나하나 끌어내 볼게요. 생태계에 대해서. 자, 큰 나무가 있죠. 작은 나무가 있어요. 소감목. 초분류가 있어요.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낙엽이 있죠. 낙엽 수피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같이 아울러서 있는 게 뭐냐면 미생물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토양이 있어요. 물질적 요소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알고 있는 것. 미생물은 눈으로 안 보여도 버섯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반물질적인 것, 햇빛, 온도, 습도, 음이온, 전자,
그렇죠? 여기다가 비물질적 요소가 들어가는데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풍수라던가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의 종류. 큰 나무가 있는데 참나무냐, 큰 나무가 있는데 소나무냐, 큰 나무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 이런 요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해오리를 치면서 생명이 감싸고 있는 곳. 아주 작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토양이 있었어요. 토양이라고 하는 요소들은 뭐냐면 그 각종 원소들이죠. 화강암이니 현무암이니 편마암이니 이런 것들은 하나의 수많은 종류의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소보다 더 밑에 거는 양자 영역이라고 하는 정말 작은 요소들이 있었어요. 이 요소들이 딱 있으면서 거기에 기본 조건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날아오냐면 싹 하고 풀이 날아오죠. 우리가 아무리 땅에다가 제초제를 뿌리고 뭐를 해도 풀은 계속 날아와요. 왜냐하면 생명의 큰 요소인 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얘를 없앨 수는 없어요. 단지 어떻게 해주냐면 유익한 종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는 부분의 문제이지, 노출된 땅에는 무조건 생명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 물이 있겠죠. 그 다음에 공기가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풀들이 날아와요. 풀들이 날아오면 그 풀이 날아오면서 거기다 영양분하고 유기물을 만들어 놓겠죠. 그 이후에 뭐냐면 산에 가서 벌목을 하거나 산불이 난 다음에 얘기해요. 그냥 이게 산불 난 땅이라고 하면 거기서 소나무라든가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큰 다음에 다시 거기 보면 꽃나무들이 자라요. 순서는 저 그림에서 보면 반대의 그림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니까 무엇이 돼버렸냐면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데, 이 생태계에서는 식물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원하는 만큼 자란다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 곳에 생명을 집어넣으면 작물은 자라요. 어떤 형태로든 생명체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농업이 쉬운데 생명체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못한단 말이에요. 식물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의 유전자가 굉장히 복잡해요.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요. 한 세포 안에 어쨌든 30억 쌍의 유전 정보가 쫙 들어있어요. 사람의 유전자가 더 많을지 얘의 유전자가 더 많을지를 비교를 하면 얘가 유전자가 훨씬 많아요. 보통은 사람은 굉장히 고등동물이라서 엄청나게 많은 수십 가지 생명체의 유전자가 들어있고 수억 년 동안 진화를 해왔으니까 얘가 가장 고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유전 정보를 가장 많이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반대로 식물이 훨씬 더 많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사람은 유전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건을 따라 이동해야 돼요. 동물은. 식물은 이동을 못 하잖아요. 여기에 있어요. 갇혀 있어요. 바위 위에 살아요. 그러면서 외부로부터 모든 들어오는 환경을 얘는 다 이 자리에서 이겨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얘가 유전자가 훨씬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자보다는 식물의 유전자가 훨씬 더
복잡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식물은 함부로 방치해도 사는 거예요. 그나마 사람이 그런 여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처럼 나무처럼 거기다 세워놓고 밥만 준다고 해도 죽어요. 추위를 이겨내거나 병을 이겨내거나 이런 요건들에 대한 유전자를 정보를 사람은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코로나 하나 때문에 세상이 발칵 뒤집히잖아요. 근데 식물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아무런 노출이 그걸 못하는, 이동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걸 전부 다 이겨내야 돼요. 모든 바이러스를. 그러다 보니까 식물 자체는 엄청나게 많은 미네랄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냐면 방어 체계를 완벽하게 기본적으로 갖추어 놓는 거예요. 여기서 자, 영양 요소가, 우리가 작물을 키우려면 영양이 필요하잖아요. 영양 요소 조건들을 하나하나 조금 따져보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생태계는 생명이 머무는 사슬이며 그것이 모두 합쳐진 정말 복잡한 관계이다. 도저히 알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하나하나를 좀 뜯어서 보자. 그러면 대체 우리가 어떤 걸음을 주고 무엇을 해야 되고 농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답이 그나마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만 조금 뜯어낼게요. 표피에서 고작 1cm에서 5cm 정도 되는 부분, 우리가 땅을 만졌을 때 부드러운 부분, 과수원들을 방문을 해보면 가서 땅을 이렇게 만져봐요. 그래서 그 땅이 부드러운 두께만큼 그 집 과수원의 품질이 결정돼요. 그 집 땅이 부드러우면 무조건 과일이 맛있고 저장기간도 길고 과일이 단단하고 무거워요. 근데 2층이 얇으면 얇을수록 뭐가 되냐면 안 돼요. 품질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제초제 같은 거 써갖고 정말 땅이 막 드러나 있는 곳, 그런 데서 아무리 비료를 줘도 뭐가 되냐면 계속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게 두꺼워져서 5cm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툴툴 털어놓을 수 있는,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툴툴 털어낼 수 있는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토양의 1에서 5cm. 이걸 얼마큼 집중 농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농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기본적으로 결정이 돼요. 여기에 무엇이 사냐면 미생물이 살아요. 이거는 그냥 미생물 덩어리예요. 바글바글하게 그냥 퇴비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미생물이 무엇을 하냐면요, 질소를 고정해요. 질소를 고정하니까 이 질소는 어디서 나오냐면 공기 중에 거예요. 대기 중에 80%가 뭐예요? 80%가 질소란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 공기 중에 8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질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많은 거예요. 이 무한히 많은 애를 어떻게 하냐면 공기 중에 80%가 있는 애를 미생물이 고정해 갖고 식물한테 보내는 것. 이게 영양체계라는 거예요. 요 고리를 연결을 해 놓으면 농업은 그냥 돼요. 그러니까 산에서 식물이 자라는 원리가 그대로 어디 있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 고리. 요 고리를 만들어 놓느냐 못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내가 농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고, 저 고리를 잘 만드는 순간 농업에서 굉장히 쉬워져요. 수확량의 확보나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발효액을 만들고 이러는 건 뭐냐면, 얘들이 사는 과정에서 외부의 타격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수확량을 더 하고 싶어요. 그런 목적이 액비예요. 그런 목적이. 이 5cm 안에서 애가 자라는데 보니까 과일이 적게 자라거나 내가 과일을 너무 많이 달았어요.
그런데 그 과일을 다 수확하고 싶어요. 그때 만든 발효액을 얼만큼 집어넣느냐가 과일의 수확량하고의 관계이지, 기본 베이스는 전부 다 여기서 나와요. 이 부분에서 공생농법 교육을 하면서 요것을 만드는 걸 하루를 교육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대체 이곳에 어떤 변화가, 어떻게 하면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느냐, 풍부한 자원을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뭐를 하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반대쪽에서 보면 비료를 주잖아요. 합성 비료를. 왜? 이걸 이해 못하니까. 공기중의 질소가 식물을 키운다는 걸 이해를 못하고, 이거를 이해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얘를 만들어내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합성 비료를 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농약이에요. 그냥 땅에다가 비료를 딱 줬어요. 딱 주면 그 안에 질소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말도 못하게. 질소가 딱 늘어나면 그걸 먹으려고 미생물들이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증폭을 해요. 우리 청국장 담을 때 보면 하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되면 막 끈끈하게, 미생물로 막 끈끈할 정도로 미생물이 하루 이틀 만에 확 늘어나죠. 그랬다가 합성 비료가 며칠 정도 버티냐면, 이제 지금은 기술 때문에 1년씩 2년씩 가는 것도 있어요. 식물이 움직일 때마다 녹여내는 비료가 있어요. 마이크로메이트라던가 아니면 지금은 잘 쓰지도 않아서 마감프케이 같은 거, 그런 애들은 뭐냐면 완전 완효성 비료예요. 우리가 쉽게 하면 밑거름으로 쓰는 애들. 고추에도 보면 추비로 주는 게 있고 밑거름으로 쓰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은 최대한 천천히 녹게끔 만들어진 비료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쓰는 비료는 금방 녹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물에다 넣으면 몇 시간 만에 녹고, 그러고 나서 얘들이 보존되는 기간이 한 7일 정도 이렇게까지 보존이 돼요. 더 이상은 없어요. 자, 7일 동안 싹 합성 비료가 바닥에 꽉 차서 있으니까 그걸 먹으려면 미생물이 어마어마하게 와요. 그랬다가 7일이 딱 될 때 뭐가 돼버리냐면 합성 비료가 딱 끊긴 거예요. 날아가거나 또는 토양하고 딱 결합을 해요. 불용태로. 우리가 질소 과잉되거나 땅에 염류가 축적되는 게 뭐냐면, 과잉돼 갖고 자기들 결합을 딱 해갖고 더 이상 미생물이 먹으려고 해도 못 먹는 형태로, 또는 공기중으로 딱 날아가요. 그러면 수없이 늘어났던 미생물이 어떻게 되냐면 굶어 죽어요. 정말 말도 못하게 1cm당 수억 개씩이 미생물이 꽉 늘어났다가 얘들이 굶어서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미생물 시체가 바닥에 쫙 깔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걔들이 딱 어떻게 되냐면,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은 물이 오면 굳죠. 시체로 굳어버려요. 그럼 뭐가 되냐면 땅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땅이 산성화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식물의 그러니까 미생물이 죽은 시체와 그것이 떡으로 돼서 딱딱해지고 이러니까 산소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 산소를 호흡하는 미생물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단계에 기본적으로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파로 뭐가 되냐면 식물의 뿌리가 죽어요. 식물의 뿌리는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은 비료 때문에 죽은 미생물의 시체가 딱 층을 이뤄서 산소 공급을 못 시켜주니까 뿌리가 죽는 거예요.
뿌리가 죽었으니까 영양 흡수를 못하니 또 뭐를 해야 되냐면 식물이 안 자라니까 또 비료를 뿌려야죠. 그래야지 겨우 새로 나온 유분이나 이런 것들이 먹을 수 있게끔. 그 사이에 식물은 뿌리를 다 죽어서 미생물이나 이런 미량 요소들을 공급을 못 받으니까 식물은 약해졌어요. 식물이 약해졌으니까 뭐냐면 농약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 자체가 농약과 비료가 여기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산성화, 혐기화, 그 다음에 염류 축적. 농사를 못하는 조건이 완벽하게 여기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농약, 비료를 주는 걸 단순하게 식물한테 영양분을 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혹여 농약을, 비료를 주더라도 뭐냐면 아주 소량을 희석을 해서, 극소량을 희석을 해서 관주나 이런 걸로 주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면 그건 들어가는 양만큼 식물이 먹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쓱 들어가서 벌써 퍼져서 그 땅들이 이끼가 끼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미 그 땅은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더 이상 어떤 생명의 사슬도, 생명의 해오리도 발하지를 못해요. 그냥 합성비료 하나만 쓴 것 뿐인데 그래요. 미량요소 마이크로 칼마라고라는 그 보조 사업으로 지금 나와서 받아는 놨거든요. 네. 미량요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쓰지 말을까요? 숯하고 네. 소금이 딱 조성 비율하고 쓰임새가 딱 맞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분석이라고 하는 게 이 합성 비료가 어디서 나냐면 독일에서 식물을 가져다 분석을 해봤어요. 태워서. 그래 보니까 인이 얼마가 있고 탄소가 얼마가 있고 질소가 얼마가 있고 미량 요소가 어떻게 있으니까 처음에는 식물의 기본인 질소, 인산, K, 칼륨, NPK 비료를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 잘 자라요. 그 필요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100분의 1 이하예요. 그냥 우리가 비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300평에 한 포 이렇게 하라 그러면 3만 평에 한 포 뿌리면 돼요. 물로 희석해서 3만 평에 한 포 뿌리면 뭐가 되냐면 그거는 식물이 필요할 때 그냥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도 이성질체야.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식물이 물질을 구성하는 형태가 바뀌어서 빨리 썩어요. 엄청나게 과잉된 영양분을 집어넣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농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토양을 이렇게 농사 짓는 토양을 가져다가 무엇을 하냐면 이렇게 검증을 받아요. 그러면 뭐뭐가 얼마큼 있고 뭐뭐가 얼마큼 있어서 식물이 자라기에 적합하네, 이 판단이 나오면 이미 그 자리는 농사가 안 되는 자리인 거예요. 쓰지 말아야겠네요. 가장 영양분이 없는 자리가 어디냐면요, 숲속이에요. 숲속에 들어가면 땅이 부실부실하고 유기물이 많잖아요. 그 땅을 가져다가 검사를 해요. 그러면 질소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나무가 아름드리로 자라는데 질소 결핍으로 나와요. 그 장소는. 왜 결핍이냐면 거기는 생명이 차 있으면서 들어오는 모든 질소를, 공기 중에 들어오는 모든 질소를 생명체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큰 나무가 나눠 갖고 풀이 나눠 갖고 미생물이 나눠 가지니까 그걸 분석하면 거기에는 질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밭이라고 하는 곳에는 인산, 염류가 축적돼서 더 이상 산성화가 돼 갖고 식물이 못 자랄 정도로 소금 상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또 시비를 하래. 분석해보고 이게 뭐가 부족하니까 뭘 더 넣어. 그래서 제가 항상 그 토양원에 응. 항상 모자라는 게 많더라고요. 안 그래요. 지금 넘쳐서 쌩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입장이 정반대라서 어떤 입장에서 바라봤냐는 거예요. 생명의 순환고리에서 바라봤느냐, 아니면 그냥 기계적 분석에 의한 기계적 입장에서 바라봤냐는 시야가 다르니까 농업을 달리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고 뭐한 사람들이 이 기계적 분석에 의존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기 수치를 맞춰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농법대로가 따로이고, 자연 치유의 농업이라던가 우리가 하는 공생농법은 자연 순환 농법이에요. 자연을 어떻게 순환시키느냐, 자연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생명 자체를 자원으로 만드느냐. 내 땅에다가 금을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내 땅에다가는 생명은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해오리가 가득 찬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생태계를 배우는 기본 이유이고, 그 요소들을 이제 뜯어 들어가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만 잠시. 이제 오프닝 꺼요.